밀리에르 주교. 1815년에 샤를 프랑스와 비행분이 밀리에르 씨는 디뉴의 주교였다. 75세 정도 된 노인으로서 1806년부터 줄곧 디뉴의 주교로 있었다. 밀리에르 씨가 디뉴로 올 때는 노처녀인 바티스틴 양과 함께 왔다. 그녀는 주교의 누이 동생으로 그보다 10살이 아래였다. 그들에게 하인이라고는 바티스틴 양과 동갑인 마글루아르 할멈이라는 하녀 하나뿐이었다. 원래 그녀는 주교의 하녀였으나 지금은 바티스틴 양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시녀이자 주교의 가정부라는 이중의 일을 맡고 있었다. 바티스틴 양은 키가 크고 안색이 창백하며 깡말랐으나 온순한 여자였다. 그녀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여자였다. 여성이 존경을 받으려면 우선 어머니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었다. 종교 생활에만 바친 그녀의 일생은 결국 그녀에게 일종의 청순함과 밝은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말하자면 선량한 아름다움이란 것을 갖추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깡말랐던 몸매의 느낌은 나이가 들면서 차츰 투명한 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투명함은 천사를 연상케 했다. 처녀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이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로 이루어진 듯 겨우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육체와 빛을 지닌 자그마한 물체에 가까웠다. 언제나 내리깔고 있는 커다란 눈, 그것은 마치 영혼이 지상에 머무르기 위한 매개체인 것 같았다. 마글루아르 할멈은 살결이 희고 기름기가 많으며 뚱뚱하고 키가 작은 노파로서 언제나 숨을 헐떡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이 분주했기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는 천식 때문이기도 했다. 밀리에르 씨는 부임하자 주교의 지위는 준장에 버금간다고 정한 직령에 따라 꽤 성대한 의식을 받고 주교관으로 들어갔다. 먼저 시장과 재판소장이 그를 방문했고 그는 장군과 지사를 첫 번째로 방문했다. 취임식이 끝나자 씨는 새 주교의 활약을 지켜보게 되었다. 디뉴의 주교관은 자선병원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주교관은 18세기 초에 앙리 피제 각하가 세운 훌륭한 석조저택이었다. 이에 비해 병원은 조그만 정원이 딸린 낮고 비좁은 2층 건물이었다. 주교는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원을 시찰했다. 시찰이 끝나자 원장에게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원장님, 지금 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26명입니다. 병실이 너무 좁고 통풍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 때 회복기의 환자들이 산책하기에는 뜰이 너무 좁고요.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주교관 맨 아래층에 있는 복도식 식당에서 주고받았다. 주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원장을 돌아보았다. 원장님, 그는 말했다. 이 방에는 침대를 몇 개나 놓을 수 있을까요? 주교님의 이 식당에 말입니까? 원장은 깜짝 놀랐다. 주교는 실내를 둘러보며 눈대중으로 계산을 해보는 것 같았다. 20개는 놓을 수 있겠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원장님,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군요. 당신 병원에는 대여섯 개의 비좁은 방에 26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식구가 60명은 살 수 있는 이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당신 집을 비워주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이튿날 26명의 불쌍한 사람들은 주교관으로 옮겨왔고 주교는 병원으로 이사했다. 이 결정에 대해 바티스틴 양도 절대 복종했다. 이 성스러운 처녀에게 디뉴의 주교는 오빠인 동시에 주교였기 때문이다. 서로 친구 같은 사이면서 성당의 처지에서 보면 원장이었다. 이 여인은 그를 사랑했고 또 순수하게 존경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녀인 마글로아르 할멈은 가끔 불평을 했다. 주교들은 종교상의 명령서나 교서의 첫머리에 자기의 세례명을 쓰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이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종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주교의 이름 중 자기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골라 그를 비행분이 각하라고 불렀다.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 같이 이 사람을 비행분이로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그는 좋아했다. 그는 프로방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갖가지 사투리에 능통했다. 이를테면 랑그독 지방 사투리로 별일 없었수 라고 말하거나 알프스 지방 사투리로 말하거나 도피네 지방 사투리로 말을 잘했다. 이러한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허름하고 누추한 집이나 산골집에 가서도 자기 집처럼 예사롭게 행동했다. 그는 지극히 서민적인 말로도 위대한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가지각색의 사투리를 씀으로써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교란 매우 바쁜 직업이다. 하지만 그는 기도와 예배를 끝내고 남은 시간을 맨 먼저 가난한 사람과 환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 할애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남은 시간에는 일을 했다. 자기 집 정원을 일구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의 일에 대해 그는 한 가지 말로밖에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고 불렀다. 그는 인간의 정신도 정원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정오에 그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도 아침과 같이 간소한 것이었다. 날씨가 좋을 때면 2시경에 외출하여 들판이나 시내를 돌아다녔고 오막살이 집에도 자주 들르곤 했다. 혼자 길을 걸을 때면 깊은 생각에 잠겨 눈을 지그시 감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자줏빛 소매투를 입었으며 보랏빛 양말에 큼직한 구두를 신고 새 귀퉁이에 금빛술을 단 납작한 모자를 쓴 그를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있었다. 그가 나타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기쁨이 넘쳤다.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주교를 보면 마치 햇볕이라도 쬐려는 듯이 어린이나 노인들은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렸고 사람들은 그를 축복했다. 누구든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주교의 집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발길을 멈추고 소년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들에게는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았고 돈이 떨어지면 부자를 방문했다. 저녁에는 8시 반에 누이 동생과 함께 식사를 했다.
무척 간소한 식사였다. 그러나 다른 사제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만은 마글루아르 할멈도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나 산에서 잡은 맛 좋은 짐승의 고기를 가까이 식탁에 내놓았다. 사제들은 모두 맛 좋은 요리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좋은 핑계가 되었다. 그럴 때를 제외한다면 그의 평소 식사는 데친 채소와 기름을 친 수프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교가 사제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을 때는 트라피스트의 수도자처럼 식사를 한다. 여기서 트라피스트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수도사라고 나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그는 30분쯤 바티스틴 양과 마글루아르 할멈과 대화를 나눈 후 자기 방으로 돌아가 원고지나 이절본의 여백에 글을 썼다. 그는 문장력이 있었으며 학자이기도 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가 살고 있는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었다. 아래층과 위층에 방이 셋, 그리고 그 위로 다락방이 있었다. 집 뒤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다. 두 여인은 2층을 쓰고 주교는 아래층에서 살고 있었다. 한길 쪽으로 난 첫째 방은 식당으로 쓰고 둘째 방은 침실, 셋째 방은 기도실로 쓰고 있었다. 이 기도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침실을 지나야 하고 또 침실에서 나오려면 식당을 거쳐야만 했다. 기도실 안쪽에는 손님을 위해 침대를 마련해 놓고 포장으로 칸을 막은 침소가 있었다. 주교는 이 침대를 교구의 용무나 볼일이 있어 디뉴에 오는 시골의 사제들에게 제공했다. 되게 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기네요. 장발장이 나오는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너무 그래도 주인공이 아니라 너무 이 주교에 관한 얘기만 나와서 조금 건너뛸게요. 두 번째 장, 몰락. 1815년 10월 초순의 어느 날, 해가 지기 1시간 전쯤에 걸어서 여행을 하던 한 사나이가 이 조그만 도시 디뉴로 들어오고 있었다. 때마침 자기 집 창가나 문 앞에 서 있던 주민들은 이 사나이를 공연히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보다 더 초라한 모습을 한 통행인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 키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중년 남자였다. 46세에서 48세쯤 되어 보였다. 햇볕과 바람에 그을고 땀에 찌든 얼굴을 감추기라도 하듯 가죽 차양이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오리 굵은 천으로 만든 누런 셔츠는 목 언저리만이 은빛의 조그만 단추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털이 더부룩한 가슴팍이 드러나 보였다. 넥타이는 끈아풀처럼 꼬여 있었고 푸른 무명 바지도 다 낡아서 한쪽 무릎은 허였고 또 한쪽 무릎은 구멍이 나 있었다. 다 낡은 회색 밑도리의 한쪽 팔꿈치에는 합사로 된 푸른 천을 대어 기워져 있었다. 등에는 단단히 쥔 불룩한 군대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것만은 새 것이었다. 한쪽 손에는 큼직한 지팡이를 들고 양말도 안 신은 발에 징이 박힌 구두를 신었으며 머리는 짧게 깎고 수염은 덕스럽겠다. 땀과 더위와 도보 여행,
그리고 먼지 때문에 이 초라한 사나이의 전체 모습은 말할 수 없이 더러워 보였다. 머리는 짧게 깎았는데 위로 곤두서 있었다. 그것은 자라기 시작한 머리를 얼마 동안 깎지 못했음을 뜻했다.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우연히 지나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임이 분명했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남부에서일까? 아마도 해안 지방에서 온 것이라. 그는 7개월 전에 나폴레옹이 칸에서 파리로 진군했을 때 지나간 길과 똑같은 길을 지나다 디뉴로 들어왔으니 말이다. 이 사나이는 하루 종일 걸었음이 분명했다. 몹시 지쳐있는 것 같았다. 시내의 아래쪽에 사는 여인들은 그가 가상디 거리의 가로수 밑에서 걸음을 멈추고 산책로 끝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무척 목이 말랐던 모양이다. 그의 뒤를 따라가던 아이들이 그가 200보쯤 가다가 시장 광장의 우물에서 또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으니 말이다. 푸아슈베 거리의 모퉁이까지 오자 그는 왼쪽으로 돌아 시청 쪽으로 갔다. 시청에 들어갔던 그는 15분쯤에 나왔다. 헌병 하나가 문 옆에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것은 드로우 장군이 3월 4일 겁에 질린 디뉴 주민들에게 쥐양만의 선언을 읽어주기 위해 올라갔던 돌이다. 사나이는 모자를 벗고 공손히 헌병에게 절을 했다. 헌병은 그의 인사에는 담례도 않고 한참 동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시청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무렵 디뉴에는 크루아드 콜바라는 간판이 붙은 훌륭한 여관이 있었다. 이 여관의 주인은 자캥 라바르라는 사람이었다. 사나이는 이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그 여관 쪽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로 한 길과 이어져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화덕이란 화덕에는 모두 불이 지펴져 있었으며 벽난로에는 불꽃이 월월 타오르고 있었다. 주인은 요리사를 겸하고 있어서 벽난로 아궁이며 솥을 보고 다니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옆방에서 큰 소리로 웃고 짓거리는 마부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내기 위해 요리를 감독하고 있었다.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부들처럼 잘 먹는 사람이 없음을 잘 알 것이다. 알맞게 살찐 마멋이 흰 자고새와 메딱과 함께 긴 꼬챙이에 꿰어져 폴 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화덕에는 로제우스에서 잡은 큰 잉어 2마리와 알로즈호수에서 잡은 송어 1마리를 굽고 있었다. 주인은 문을 열고 누가 새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으나 화덕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식사와 숙박을 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그제야 주인은 고개를 돌리고 한 눈으로 사나이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나이는 윗도리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가죽 지갑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다. 돈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들어가십시오. 사나이는 지갑을 도로 집어넣고 배낭을 벗어 문 옆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잡은 채 옆에 있는 나지막한 의자에 앉았다. 디뉴는 산중에 있는 고장이어서 10월의 밤은 추웠다. 그 사이에 주인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나이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식사는 곧 됩니까? 곧 되고 말고요. 이 사나이가 등을 돌리고 불을 쬐는 동안 영리한 여관 주인인 자캥 라바르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더니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있던 헌 신문의 한쪽 귀퉁이를 찢었다. 그러고는 흰 여백에 두어줄 무엇이라고 쓰더니 그것을 봉하지도 않은 채 여관에서 부엌일과 심부름을 하고 있는 소년에게 건네주었다. 주인이 소년의 귀에 대고 한마디 소근거리자 소년은 시청 쪽으로 달려갔다. 사나이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식사가 곧 될까요? 네, 곧 나오고 말고요. 그때 소년이 들어왔다. 그는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주인이 무엇인가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얼른 그것을 펼쳤다. 주인은 그것을 유심히 읽더니 고개를 흔들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어딘지 모르게 시름에 잠긴 듯한 사나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미안하지만 주인은 입을 열었다. 손님에게 방을 드릴 수가 없군요. 사나이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사나이는 마구간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인은 식사도 숙박도 드릴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정중하기는 했으나 단호한 말투에서 사나이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챘다. 그는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요. 새벽부터 120리나 걸어왔어요. 돈을 드릴 테니 먹을 것을 갖다 주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나이는 웃으면서 벽난로와 화덕 쪽을 돌아다 보았다. 저 음식들은 무엇입니까? 모두 예약된 음식입니다. 사나이는 다시 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여관이요. 그리고 나는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 있겠소. 그러자 주인은 사나이의 귓전에 몸을 구부리고는 소름이 끼칠 만큼 싸늘한 말투로 말했다. 나가시오. 이때 사나이는 몸을 구부리고 지팡이 끝에 붙은 쇠로 벽난로에 타다 남은 통나무를 밀어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인의 말에 대꾸하기 위해 휙 돌아보았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주인은 계속 그를 노려보며 여전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그런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소. 당신이 누군지 말해볼까? 장발장이지? 그리고 당신의 정체를 말해볼까? 당신 글을 읽을 줄 아나? 이런 회답이 왔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관에서 시청에서 여관으로 왕복한 종이 쪽지를 펼쳐 내밀었다. 사나이는 그것을 힐끗 보았다. 주인은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나는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대하는 성격이요. 하지만 나가주시오. 그는 모욕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처럼 집들을 스치며 정처 없이 걸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돌아보았다면 크라드 콜바 여관의 주인이 여관 손님들과 행인들에 둘러싸인 채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주인은 큰 소리로 떠들어내면서 사나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군중의 경계와 공포에 가득 찬 눈초리를 보았다면 사나이는 자기가 나타난 것이 온 시내의 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이런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그들은 모진 운명이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한참 동안 걷고 있었다. 그는 심한 허기를 느꼈다. 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디 쉬어갈 곳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훌륭한 여관에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는 허술한 선술집이나 초라한 오막살이라도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다. 마침 거리 저쪽 끝에서 한 줄기의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분명히 술집이었다. 샤프 거리에 있는 선술집이었다. 사나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 너머로 천장이 낮은 술집의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테이블에 놓인 작은 램프와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의 불빛으로 실내는 밝았다. 몇 명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인은 불을 쬐고 있었다. 고리에 걸어놓은 쇠냄비에서는 저녁 식사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여인숙을 겸한 이 술집은 들어가는 문이 2개였다. 하나는 한 길로 나 있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로 가득 찬 작은 마당으로 나 있었다. 사나이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살며시 마당으로 들어가 머뭇거리다가 빗장을 올리고 문을 열었다. 저녁밥과 잠자리를 부탁합니다. 좋소. 여기서는 식사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다 보았다. 그의 한쪽을 램프가, 다른 한쪽을 벽난로의 불빛이 비추었다. 그가 배낭을 내려놓는 동안 사람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에 불이 있어요. 저녁밥은 냄비에서 끓고 있고요. 자, 어서 불을 쬐세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에 시달린 침통한 표정과 막연하나마 한 가닥 안도의 빛이 함께 감돌았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생선장수 하나가 있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선술집 주인에게 살짝 눈짓을 했다. 주인은 그에게 다가갔다. 2 사람은 나직한 소리로 몇 마디 소곤거렸다. 사나이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술집 주인은 벽난로 옆으로 되돌아와서 갑자기 한 손을 사나이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나이는 뒤돌아보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소. 저쪽 여관에서도 거절당했소. 여기서도 나가주어야겠소.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데로 가보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진짜 레미제라블은 많은 분들이 아는 이제 소설이고 영화이고 뮤지컬이지만 참 볼 때마다 느낌이 감회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레미제라블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되게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다양한 이게 장르로 많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되게 옛날 말투가 적힌, 예전 말투가 적힌 소설을 읽으니까 저도 조금 재미있네요. 조금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영상이 한 30분, 25분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이 뒷얘기는 다음 영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굿나잇 되세요.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